설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첫째에게는 문전 옥답 3,000평과 기와집 본체를, 둘째에게는 과수원과 사랑채, 그리고 건장한 남자종 20명을 물려준다. 박대감의 유언장이 낭독되자 두 형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 달재의 목뿐이었습니다. 달재는 침을 꼴깍 삼켰고 평소 한량처럼 지냈지만 아버지께서 설마 막내를 굶겨 죽이시지는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집사가 헛기침을 하며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달재에게는 산기슭의 초가집 한 채와 안채에서 일하던 여종 10명을 물려준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논밭 한 떼기 없이 밥만 축내는 여자 노비만 10명이라니. 그것은 상속이 아니라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아하, 아버님도 참 짓궂으시지. 막내가 여색을 밝히는 줄 어찌 아시고 계집만 줄줄이 딸려보냈단 말이냐. 첫째 형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둘째 형이 거들었습니다. 야, 달재야. 부럽다 부러워. 우리는 소처럼 일할 머슴들 데리고 땀 흘려야 하는데 너는 꽃밭에 파묻혀 지내겠구나. 밥은 걔네들 치마폭 팔아서 먹으면 되겠다. 달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물려받은 여종들을 살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허리가 굽어 기침을 해대느라 몸도 못 가누는 늙은 할멈, 한쪽 다리를 저는 아이, 손이 거칠어 그릇이나 깰 것 같은 투박한 아나, 농사는커녕 당장 약값이 더 들 것 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형들은 달재를 빈손으로 내쫓다시피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달재가 10명의 여종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귀신이 나올 법한 흉가였습니다. 지붕은 뚫려 하늘이 보였고 부엌 아궁이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 안에 11명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여종들은 달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 도련님이 우리를 팔아넘기진 않을까, 입을 줄이려 내쫓진 않을까 하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훌쩍훌쩍 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달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엽전 몇 푼. 이걸로는 11 식구가 사흘을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달재는 바닥을 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어찌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튿날 아침 달재는 결심한 듯 자신이 차고 있던 옷가락지를 팔아보리쌀 한 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였습니다. 여종들은 도련님이 직접 부엌일을 하는 모습에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달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너희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일을 하느냐. 달재는 묽게 끓인 보리죽을 11개의 그릇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늙고 병든 할멈에게 먼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드시오. 가진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오. 하지만 내 약속하리다. 내가 굶어 죽지 않는 한 너희를 내다 버리거나 굶기지는 않겠소. 우리는 이제 한 식구니까. 그 말에 여종들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양반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사람 대접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달재는 마루에 앉아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침을 해대던 늙은 할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달재가 놀라 부축하려 하자 할멈은 정색을 하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형한 눈빛에는 위험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대감마님께서 왜 저 같은 늙은이와 이 아이들을 도련님께 주셨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달째가 어리둥절해하자 할멈은 품속에서 낡은 첩지상궁들이 머리에 쓰는 장식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라간을 호령했던 상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방 안에 자고 있는 아이들. 겉보기엔 폐물 같으나 실은 조선 팔도에서 손재주로는 딸을 자가 없는 보물들입니다. 달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왕할멈의 고백에 이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마디가 굵고 굳은 살이 박여 형들에게 바칠도 못할 곰발바닥이라 놀림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달째에게 내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손수건에는 살아있는 듯한 호랑나비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 손이 거친 것은 밭을 갈아서가 아니라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바늘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쓰는 양면 자소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달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정교함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훗날 집안이 망하면 이 기술로 먹고 살라며 최고의 기술자들을 몰래 사들여 노비로 위장시켜 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이번엔 다리를 저는 척했던 사머리가 눈을 반짝이며 나섰습니다. 도련님,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팔곳이 있어야지요. 사머리는 사실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와 기생집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 발이 부르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바닥의 소문을 쥐락펴락하는 소식통이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대감마님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일반 술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왕할멈의 궁중 비법술과 분이 언니의 황실 자수라면 기생들의 대수머리 우두머리인 명월관 행수 기생에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기생들이 쓰면 양반 부인들도 따라 쓰게 되어 있거든요. 달째는 무릎을 쳤습니다. 생산왕 할멈, 분이과 영업사머리, 그리고 자본달째의 옷가락지 판돈. 모든 것이 갖춰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흉가는 비밀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달째는 옷가락지를 판돈으로 최고급 찹쌀과 누룩, 그리고 비단실을 사왔습니다. 왕할멈의 지휘 아래 약초를 캐는 막순이가 산에서 구해온 귀한 산약초를 넣고 술을 빚었습니다. 도련님, 이 술은 임금님만 드시던 자아주입니다. 일반 탁주와는 향부터가 다릅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보랏빛 노을 같은 영롱한 향기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 방에서는 분이가 밤을 새워 비단 저고리에 금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달째도 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여종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위해 기술을 발휘하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업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달째는 자아주 한 병과 호랑나비 자수 저고리를 들고 장안 최고의 기생집 명월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지기들이 거지가 어딜 들어오냐며 막아섰지만 사머리가 미리 손을 써둔 덕에 행수 기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물건을 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망한 집 막내 도련님이 뭘 가져왔겠소? 달째는 말없이 술병을 열었습니다. 순간 방 안 가득 퍼지는 그윽한 향기에 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모금 마신 그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이어 분이의 자수 저고리를 펼치자 행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건 청나라 황실 물건보다 더 곱지 않은가? 달재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 명월관에만 독점으로 드리리다. 대신 값을 후하게 쳐주시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명월관 기생들이 입은 나비 저고리와 그녀들이 따라주는 보랏빛 술은 삽시간에 한양의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양반들은 그 술을 마시기 위해 줄을 섰고 부인들은 그 저고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달재의 초가집 문턱이 닳도록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한 달 뒤 달재는 지게 가득 엽전 꾸러미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건 너희들의 몫이다. 달재는 수익의 절반을 떼어 여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종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을 받고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에게. 달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번 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더 큰 판을 벌일 것이다. 달재는 그 돈으로 인근의 밭을 사들이고 번듯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형들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첫째 형은 흉년에도 소작료를 올리다 소작농들이 야반도주의 밭이 쑥대밭이 되었고, 둘째 형은 건장한 남자종들을 믿고 힘 자랑을 하다가 관아에 끌려가 합의금으로 재산을 날렸습니다. 쌀독이 비어가자 형들은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저작거리에 박대감네 막내가 떼돈을 벌어 기와집을 올렸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형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 병든 계집들만 데려간 놈이? 그게 말이 돼.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형들은 달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변한 달재의 집과 화려한 옷을 입고 주인처럼 일하는 여종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재가 승승장구할수록 형들의 속은 숯검정이 되었습니다. 첫째, 형이 이을 갈며 말했습니다. 저 놈이 분명 요사스러운 계집들을 이용해 양반들을 홀린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빈손으로 나간 놈이 어찌 절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둘째 형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저 술도 사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을 훔쳐간 게 틀림없습니다. 관아의 고발에서 재산을 뺏고 놈을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형들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또는 막내의 재산을 몰수하면 절반을 주겠다는 형들의 제안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망한 계집들을 앞세워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가문의 비법을 훔쳤다. 죄목 한 번 그럴싸하구나. 먹구름이 달재의 기와집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공방에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박달재, 요사스러운 술로 백성을 현혹하고 가문의 비법을 도적질한 죄를 물으러 왔다. 포졸들은 잘 빚어진 수랑아리를 깨부수고 비단을 흙발로 짓밟았습니다. 여종들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달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무슨 행패요? 내 물건들은 정당하게 만든 것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달재를 포박하고 증인이 필요하다며 왕할멈과 부니까지 줄줄이 엮어 끌고 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형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꼴 좋구나. 이제 저 기와집은 우리 것이다. 관아 마당에 달재와 여종들이 무릎 꿇려졌습니다. 사또는 형들을 옆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천한 계집들을 이용해 양반들을 홀리고 형님들의 비법을 훔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달째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재주로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옆에 있던 첫째 형이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아닙니다. 저 늙은 할멈이 우리 집 곳간 열쇠를 훔쳐 도망간 도둑년입니다. 사또는 듣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시끄럽다. 저 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저 계집들은 관비관청 노비로 삼아라. 그리고 저놈의 전 재산은 몰수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포박당에 있던 왕할멈이 고개를 들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입고 계신 관복의 흉배 가슴과 등에 붙이는 자수가 참으로 곱습니다. 어디서 나셨습니까? 사또는 뜬금없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이건 내 애첩이 선물해 준 귀한 것이다.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지. 왕할멈이 옆에 있던 분이를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테지요. 그 흉배에 놓인 쌍악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흑진주 가루를 섞어 수놓는 기법은 조선 팔도에 오직 이 아이 분이밖에 못합니다. 사또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이 바로 저희가 만든 물건입니다. 사또는 흠칫 놀라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재가 만든 물건이 좋다는 소문에 기생에게 웃돈을 주고 산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왕할멈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술, 자아주 아니옵니까? 향만 맡아도 압니다. 제가 30년 전 궁중수락안에 있을 때 당시 세자 저하, 지금의 주상전하께서 가장 즐기시던 술입니다. 주상전하라는 말에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할멈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궁을 나올 때 전하께서 이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하시며 하사하신 첩지가 제 품에 있습니다. 지금 사또께서는 임금님이 드시는 귀한 술을 빚는 장인을 도둑년이라 모함하고 그 기술을 탐내어 뺏으려 하시는 겁니까? 이 사실이 한양에 알려지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형들은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였습니다. 사또는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달재의 물건은 이미 한양의 고관대작들은 물론 궁궐에까지 소문이 난 명품이었습니다. 건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의 할멈은 전직 궁중상궁. 썩은 동아줄인 형들 편을 들었다간 패가 망신할 게 뻔했습니다. 사또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달재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 어두워 귀한 분들을 몰라뵀소. 이 모든 게 저 무지한 형놈들의 이간질 때문이요. 그러고는 형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무고한 동생을 모함하고 관할을 능멸한 저 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라. 그리고 저 놈들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를 입은 달재에게 보상하라. 형들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달재와 여종들은 당당하게 관아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쪽박뿐이었습니다. 사또는 달재에게 누명을 씌운 죄를 물어 형들의 전 재산을 몰수했고 그중 절반을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달재에게 주었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과 문전옥답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형들은 입고 있던 비단옷마저 벗겨진
채 속옷 바람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첫째 형이 땅을 치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둘째 형은 배가 고파 주막을 기웃거렸지만 예전에 자신이 매질했던 머슴들에게 물세례만 맞고 쫓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가장 비천한 거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흘을 굶은 형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비웃었던 막내 달재의 집이었습니다. 달재의 기와집 대문 앞 거짓골을 한두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야. 아니, 달재 도련님. 밥 한 술만 주게. 우리가 잘못했네. 형들이 애원하자 대문이 열리고 왕할멈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형들을 보며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제 눈에는 피가 마르는 줄 모르는군요. 달재가 마루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달재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하십시오. 달재는 형들에게 마당 빗자루와 지게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늘부터 형님들은 이 집의 마당쇠입니다. 제 여종, 아니 제 식구들에게 함부로 대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아십시오. 그날부터 형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여종들의 눈치를 보며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달재는 여종 10명을 모두 마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노비 문서를 가져와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분이와 사머리는 오열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러십니까? 달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나를 조선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준 동업자이자 귀한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달재는 그녀들을 면천시켜주고 각자에게 상단의 지점을 맡기는 행수 책임자 자리를 주었습니다. 3년 뒤 박달재 상단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와 일본까지 진출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왕할멈은 최고의 요리장, 분이는 패션 디자이너, 사머리는 정보 상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상단의 대문 앞에는 오늘도 열심히 비질을 하는 두 마당쇠 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황금보다 더 값진 자본임을 박달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